레이아웃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 작성은 저희들이 회로 설계 단계에서 이제 스키매틱 설계하는 단계, 스키매틱이 설계되고 나면 트랜지스트 레벨로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위쪽은 게이트 레벨이죠, 그죠? 게이트 레벨이고, 이 게이트 레벨 위쪽은 저희들이 RTL 코딩 형태의 시스템 레벨로 가게 됩니다. 이 아래쪽을 저희들이 백엔드라고 하는데요. 게이트 레벨 아래 단계가 저희들이 스키매틱인데요. 스키매틱 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 레이아웃 작업을 하게 됩니다. 레이아웃이 실제 공정에 필요한 마스크, 도면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했던 스키매틱 회로를 설계 도면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다 그려지고 나면 여기 레이아웃과 원래 설계했던 이 스키매틱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 공정이 가능하도록 그려졌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정이 가능하도록 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룰이라는 걸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을 그릴 때 이 디자인 룰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DRC,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검증이 되고 스키매틱과 레이아웃이 일치하는지가 검증이 되고 나면 레이아웃 작성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공정에 필요한 파일을 뽑아내서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GDS2 포맷이나 CIF를 사용을 합니다. GDS2는 바이너리 형태고요. CIF는 텍스트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특히 GDS2 형태의 파일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룰은 설계자와 공정하는 디자이너와 서킷 디자이너와 공정하는 팀 사이에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가능한 규칙들, 또 어떻게 그래야지 공정상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지, 또 그와 더불어 실제로 디바이스 자체의 레이아웃에 따라서 디바이스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룰을 지켜야지 공정에서 문제없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해져 있는 규칙들은 미니멈 피처 사이즈, 제일 작은 크기, 그리고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버랩이 특정 크기 이상 돼야 되는지, 그런 룰들이 디자인 룰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룰은 크게 마이크론 룰과 람다 룰로 나눠지는데요. 마이크론 룰은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특정 공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룰을 이제 대부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정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람다 베이스 룰은 람다의 길이에 따라서 스케일링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공정입니다. 둘 중에 사실은 마이크론 룰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룰들은 대부분 이제 공정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컨피덴셜합니다.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non-disclosure 어그리먼트들이 보통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 람다 베이스는 일반적인 공정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룰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이 람다 베이스 룰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섹션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실로암 쪽에 보시면 제가 이게 시모스 디자인 룰 북을 올려놨었는데 여기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스케일러블 시모스, 이렇게 람다 룰이라는 거죠. 람다 베이스드 룰이 어떤 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섹션이 챕터 1입니다. 이게 챕터 1은. 그리고 챕터 2는 이 스탠다드 시모스 공정에 어떤 룰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용어 설명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프로세싱을 할 때 N-웰 공정을 쓸 건지 P-웰 공정을 쓸 건지를 표시를 하는데 SCN으로 시작하면 N-웰 공정입니다. N-웰 공정은 기본 베이스가 웨이퍼 기본 베이스가 P-타입입니다. 전체가 P-웰이기 때문에 P-웰 공정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N 채널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여기에 N-웰
영역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n웰로 지정한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n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웨이퍼가 p웰로 n웰로 되어 있고 p웰을 만들어서 써야 되면 그게 p웰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SCN 공정, 다시 말해서 n웰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웰 타입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2.2고요. 2.1이고요. 2.2는 옵션 조항들인데요. 옵션 조항들은 이제 메탈 레이어를 얼마까지 쓸 건지, 아날로그 레이어를 쓸 건지, 아니면 폴리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할 건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3M을 씁니다. 그래서 SCN 3M. SCN은 n웰 프로세스를 쓴다는 의미고요. 3M은 메탈 3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SCN 3M이라고 하면 n웰 프로세스고 메탈 3까지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이 선마이크론 공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일렉트릭 툴에서 보시면 프레퍼런스 쪽에 테크놀로지에 보시면 여기 선마이크론이라고 선택을 했죠. 저희들이 요 스케일러블 CMOS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그 P substrate라고 얘기하는 게 n웰 프로세서를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마이크론 룰을 쓰겠다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마이크론 옵션이 하나 붙게 됩니다. 그래서 SCN 3M 선마이크론 이게 저희들이 사용할 공정입니다. 그리고 2.3은 그 지금 있는 스케일러블 CMOS가 어떤 공정에 호환이 되는지 뒤에 이제 가능한 프로세스 옵션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공정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마이크론 공정이나 딥 선마이크론 공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선마이크론 공정을 쓰고 있고요. 딥 선마이크론 공정도 가능합니다. 딥 선마이크론 공정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 옵션에서 여기 딥 룰을 선택하거나 세컨 폴리를 선택을 하면 딥 선마이크론 공정에서 세컨 폴리 공정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선택을 하면 그 기본적인 스케일러 CMOS에서 딥 선마이크론 공정 이 공정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블 CMOS에서 선마이크론 공정과 딥 선마이크론 공정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나중에 보면 딥 선마이크론 공정과 딥 선마이크론 공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2.4에 나와 있는 건 스탠다드 스케일러블 CMOS 공정하고 선마이크론 공정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룰 보는데요. 1.1이 웰에 대한 룰입니다. 그래서 1.2도 웰 스페이스에 대한 룰들, 뭐 이런 룰들이 원래 그 스케일러블 CMOS와 선마이크론 스케일러블 CMOS가 조금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는 룰 번호들인데요. 나중에 룰 번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룰들이 있고 그 룰들이 스케일러블 CMOS 표준 공정과 선마이크론 공정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은 선마이크론 공정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는 선마이크론 공정과 딥 선마이크론 공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가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이 스탠다드 CMOS에 대한 이야기와 공정할 때 웰 타입을 어떤 종류를 쓸 건지 그리고 옵션들이 어떤 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선마이크론 공정과 딥 선마이크론 공정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은 이제 최종 레이아웃 출력이 CIF나 GDS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GDS2는 바이너리 포맷이고요. CIF는 ASCII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레이아웃이 다 만들어지고 파운드리에 설계도를 보낼 때 이제 GDS2나 CIF를 사용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보통은 GDS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 레이어, 그러니까 n웰을 그렸을 때 GDS는 몇 번을 사용을 하고 있고 CIF는 그것의 네임이 있습니다.
CIF는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형태로 레이어 이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pwell 번호 그리고 name. 그래서 여기는 이제 CIF나 GDS로 뽑았을 때 각 레이어 매핑에 대한 설명이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장은 density 룰과 뒤에는 그 프로세스 인듀스드 데미지드 룰, 여기 안테나 룰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density 룰은 이게 CMP라는 얘기가 나오죠. CMP 공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공정이냐면 저희들이 반도체 공정을 앞쪽에서 이렇게 잠깐 보긴 했는데 이런 공정들이 있을 때 보면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정이 끝나고 나면 여기 위에 나중에 공정이 딱 끝나고 나면 여기 이 높이가 여기와 여기 높이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걸 평탄화 시켜주는 작업을 우리가 CMP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공정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를 평탄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평탄화 작업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때 메탈 패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요. 메탈이 남아있는 구간이 전체 면적에서 아주 일부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커팅을 해보면 패턴이 위에 나와 있고 끊어져 있고 다시 나와 있고 끊어져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CMP 작업을 하게 되면 위에 다이렉틱 레이어들을 올려놓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되면 평탄화 작업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density 룰은 이 어떤 레이어의 메탈을 사용하든지 그 메탈이 전체 면적의 몇 % 이상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0에서 한 70% 이상이 차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보다 낮으면 대부분 애칭이 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CMP 공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 얘기하는 CMP 공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더미 레이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메탈이더라도 이제 빈자리에 그런 레이어들을 채워서 density 룰을 맞춰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density 룰로 더미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PDK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공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density 룰을 채워야 되는 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제 안테나 룰이라고 있는데요. 프로세스 공정하면서 생겨나는 데미지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안테나 룰에 대한 내용인데, 안테나 룰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공정 중에 플라즈마 공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즈마 공정 중에 지금처럼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 게이트가 있고요. 게이트가 있고 긴 메탈 라인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할 때 이 메탈에 이온들이 내려앉게 되면, 플라즈마 공정을 하게 되면 체인버에 이온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메탈에 차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사실은 여기에 메탈 에어리아하고 게이트 에어리아, 그러니까 게이트의 캐패시턴스, 여기 캐패시턴스하고 메탈에서 면적은 뭐냐면 메탈이 면적이 클수록 차지를 잡아올 캐퍼빌리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의 면적하고 이 면적의 레이쇼의 리밋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특정 리밋이 넘어가게 되면 에러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메탈의 어떤 차지가 캡처되고 이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를 나누게 되면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이 나오는데요. 캐패시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조그만한 차지만 쌓이더라도 전압이 굉장히 커져서 게이트가 터지는, 디바이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안테나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테나 룰을 방지하는 방법은 보통 한 두 가지인데요. 이런 안테나 룰에 걸리게 되면 메탈 라인 이렇게 긴 걸 여기다가 연결해서 공정을 하면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여기 일단 메탈 1, 여기가 메탈 1이라고 보면 메탈 1 쪽에서 공정을 할 때 이 메탈 1이 직접 게이트에 연결되지 않게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잘라서 일단은 메탈 1을 만들어요. 그리고 메탈 2를 공정을 할 때는 메탈 2가 플라즈마에 들어갔을 때 요만큼만 캡처를 하죠. 그래서 메탈 1에 공정할 때 이 라인이 캡처하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이 끝나고 나면 린스 과정에서 디스차지를 시켜주니까요. 그러고 나서 메탈 2 공정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에스펙트 레이쇼가 이게 레이쇼가 위에 메탈 2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을 일으킬 확률이 작아서 이제 안테나 룰에 안 걸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에 다이오드를 달아놓게 되면 여기 차지가 쌓이게 되면 다이오드로 차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스를 만들어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보통은 안테나 룰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과 5번은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룰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웨이브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지 공정했을 때 문제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하를 뚫는 데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공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6번은 거기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메탈 1의 패턴이 있고요. 메탈 1 패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비하를 뚫어서 메탈 2로 또 올렸어요. 그리고 메탈 2에서 또 비하를 뚫어서 메탈 3를 올리고 이렇게 스택드 비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게 허용되는 공정이 있고요. 스태틱 비하가 허용이 안 되고 메탈 1에서 예를 들어서 비하를 여기를 뚫었으면 메탈 2에서는 비하를 여기서 뚫어서 다시 올려야 되는 뭐 이런 경우 엇갈리면서 비하를 뚫어야 되는 그런 공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은 보통 그릴 때 그리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레이아웃 작업을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그리드 사이즈를 정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파인한 레졸루션으로 그리드를 잡아놓고 작업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러프한 걸로 잡아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몰질을 할 때 오프 그리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부분 오프 그리드 에러가 나면 레이아웃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리드를 조정을 해놓게 되는데 저희들은 0.5람다 그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0.5람다를 기본 그 그리드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레퍼런스에 가보시면 디스플레이 쪽에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시면 표시해주는 그리드가 한 칸이 1람다, 버티컬도 1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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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존탈, 버티컬 둘 다 1람다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닷 스페이싱이고 디폴트 스페이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리드를 보시면 10번마다 한 번씩 굵은 닷이 찍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람다마다 하나씩 찍혀 있는 걸 나타내는데요. 여기를 제가 그리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10람다인데 줌밍을 해서 확대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람다인데 10람다 안에 보면 1람다, 1람다, 1람다 해서 10람다까지 이렇게 닷 그리드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의 표시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얘기하는 그 그리드는 밑에 있는 걸 나타냅니다. 커서 그리드가 지금 최소 0.5까지 쓸 수 있게 여기 보시면 0.5부터 20까지 있는데 그게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리드 세팅 값입니다. 여기를 바꾸게 되면 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최소 그리드를 이것보다 작게 만들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0.5까지 쓰라고 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람다까지 쓸 수 있도록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그리드는 여기 누르면 방금 세팅했던 그리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하셔도 그리드가 뭐 1에서 5 이렇게 하면 1 하나 더 낮추면 0.5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이건 이제 저희들이 컴포넌트를 가져다 놓거나 와이어를 그릴 때 지켜야 되는 규칙들인데요. 이것보다 더 0.5람다보다 더 짧은 위치는 저희들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효숫자가 마지막 단위가 0.5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대한 얘기고요. 8은 이제 패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패드는 저희들이 레이어 마지막 단계가 이제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글라스 오픈에 관련되어 있는 그 패드를 그리는 규칙에 대한 설명들이 간단하게 해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레이아웃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저기보다 조금 더 세밀한 디자인 룰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메탈을 그리거나 뭐 액티브 레이어를 그리거나 할 때 룰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좀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이게 룰 번호가 1이면 이게 N-웰 공정을 나타내고요. 2번은 액티브, 3번은 트랜지스터 폴리, 그리고 4번이 여기 N 셀렉터 혹은 P 셀렉터라고 얘기하는데요. N 채널이나 P 채널로 디파인 할 때 사용하는 레이어들,
그리고 컨택 레이어가 5번, 6번, 13번, 메탈 1 7번, 메탈 VR1 8번, 메탈 2 뭐 이런 그 레이어에 대한 규칙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디자인 룰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룰에 대한 내용인데 디자인 룰에서 제가 1번 레이어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번부터 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가 보통 메탈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 있는데 중요한 건 1번부터 6번까지 레이어 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 룰만 보면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31번은 보조 룰이니까 1번 룰이 여기에 나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룰이 제가 N웰 공정 관련되어 있는 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스케일러블 CMOS를 쓰면서 선마이크론 옵션을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 12, 18, 6, 0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따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N웰, P웰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N웰 공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N웰에 대한 규칙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웰에 대한 규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1.1이 N웰 크기에 대한 규칙입니다. N웰 폭이 최소 12 람다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1.1이 N웰 크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1.2와 1.3이 있는데 1.2는 웰끼리 서로 포텐셜이 다를 때 그때는 18을 지켜야 되고요. 웰이 같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3 룰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웰에 대한 규칙인데 여기 일렉트릭 툴에서 보시면 웰 공정이 이렇게 N웰 공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N웰을 찍어서 보시면 여기가 1.1 모시스 선마이크론에서 12 람다라고 적혀 있죠. 거기가 여기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1 N웰 12 람다 이게 여기에 있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2나 1.3은 N웰과 N웰 사이의 규칙입니다. N웰과 N웰 사이의 규칙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N웰과 from N웰과 to N웰까지 N웰과 N웰 사이의 규칙을 찍으면 1.2와 1.3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와 1.3에 대한 규칙이 1.2가 18 람다 그리고 1.3이 6람다인데 여기는 스케일러블 CMOS와 선마이크론이 같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모시스 1.3이라고 해놨고요. 1.2는 선마이크론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르죠. 여기가 선마이크론일 때는 18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9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18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룰에 대한 내용이 바로 1번 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이 N웰에 대한 건데요. 1번에 이제 1.1, 1.2, 1.3 뭐 이런 룰들이 있는데 그런 룰에 대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N웰을 가져다 놓는다면 웰을 여기서 가져오죠. 이제 N웰 로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놓으면 디폴트 미니멈 사이즈를 보통 해줍니다. 컨트롤 I를 눌러서 사이즈 정보를 보면 이게 12 이렇게 나오죠. 12람다 바이 12람다 사이즈가 이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얘가 웰을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웰을 가져오게 되면 미니멈 사이즈가 이 1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웰과 웰 사이의 관계는 1.2와 1.3의 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룰이 2번 룰인데요. 2번 룰이 이게 액티브 에리아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영역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영역이 N액티브나 P액티브인데요. 이게 2.1 룰입니다. 미니멈 사이즈가 3이죠. 그죠? P액티브도 마찬가지로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니멈 크기이거든요. 이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3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액티브의 크기 2.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2.1이 뭐 N액티브든 P액티브든 그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한번 보죠. 인버터가 있는데요. 여기가 N 채널 트랜지스터, N 액티브 영역이 요 아래쪽에 있고 여기에 P 액티브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NL 프로세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다 안 보이게 해놓고요. 맨 처음에 N웰 영역을 보면 여기가 N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웰, 여기가 P웰이고요. 이게 P웰이 그라운드로 정의되어 있고 N웰이 VDD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N 액티브, P 액티브가 있는데요. 이게 P 액티브가 P 채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자리. 그리고 여기 P 액티브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P 액티브 웰입니다. 웰을 위해서 이렇게 웰 컨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가 P 웰 위치입니다. 여기가 N 웰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정에서 여기 아래쪽이 보면 이제 P웰 탭입니다. P웰이고요. 위쪽이 여기 위쪽이 N웰 탭입니다. 여기 위쪽에 N웰 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P웰 쪽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트랜지스터 레이어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처음부터 보면 닫아버리고요. 지금은 N웰과 P웰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N웰이기 때문에 N타입 머티리얼로 되어 있어요. N타입이라고 하면 나중에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가 N웰, 나머지가 P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N웰, 이 위쪽에 N웰 부분이 그래서 이게 N웰이라고 되어 있는 N타입입니다. N타입. 그리고 아래쪽이 지금 P substrate라고 되어 있는 여기 아래쪽이 P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P웰은 사실은 공정을 따로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N웰만 저희들이 N웰 공정을 쓰기 때문에 N웰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래쪽 요 레이어만 의미가 있는 거죠. N웰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만 만들면 나머지는 다 P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걸 정의하고 나서 트랜지스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맨 먼저 여기 보시면 P타입, P+, P+ 두 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가 P타입으로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여기가 P+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P substrate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P가 있어요. 자, 그래서 P타입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P select가 있어야 됩니다. P타입으로 도핑할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를 닫아버리죠. 닫아버리면 보입니다.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각각 P selection 영역입니다. 그래서 P selection 영역이 지금 여기 P 하고 여기 P+, P+. 그러니까 P 채널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한 P selection이 있고요. 그리고 탭을 파기 위한 P selection이 있습니다. 자, P selection은 P 타입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역인데요. 여기가 몇 번 룰이냐 하면 여기가 이게 4번 룰입니다. 4번. 여기 셀렉션 룰이고요. 실제로 도핑을 하는 마스크는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4번과 2번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P 셀렉션 영역이 있습니다. 이 P 셀렉션 안에 실제로 액티브 영역을 정의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P+, P+, 또 P+ 이렇게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P 액티브를 해야 됩니다. P 액티브를 누르면 여기를 마스크를 켜면 여기 P 액티브 영역 이 부분이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P+, P+를 만들어내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P 채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자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P가 있어야 되죠. 그죠? 아래쪽에 요 P+가 있어야 됩니다. 이 P+ 도핑은 P 액티브 웰, 여기도 P 액티브고 여기도 P 액티브인데 여기는 웰을 만들기 위한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와 여기 두 군데가 지금 위에서 봤던 여기 영역 이렇게 P 채널 트랜지스터와 P substrate 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substrate 탭이라고 되어 있죠. 요 마스크 하고 여기 마스크, 이게 지금 얘기하는 P 액티브 영역입니다. 자,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P 액티브, 빗금친 영역으로 보이는 게 P 셀렉션입니다.
P 셀렉션과 P 액티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 타입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N 타입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P 타입은 지금 N 웰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N 웰 위에 P 채널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여기는 P 웰 위에 P 탭이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 웰 위에 이제 그 N 채널을 만들게 될 텐데요. N 채널도 마찬가지로 웰을 일단 지워 놓겠습니다. 여기를. 여기서 N 셀렉션을 먼저 찾아내게 됩니다. N 셀렉션이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도 없으면 여기에 N 셀렉션이 있습니다. 지금 N 셀렉션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N 타입으로 도핑할 자리. 이렇게 P 채널에도 N 타입으로 도핑하기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N 타입이 있고 여기 N 타입이 있죠. N 채널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N이 필요하고 N 웰의 탭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 셀렉션이 여기 있는 N 셀렉션은 여기 탭을 위한 셀렉션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 N 셀렉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NMOS 트랜지스터, N 채널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액티브한 영역, N액티브를 골라보면 저희들이 NL 공정이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에 같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N 타입으로 도핑되는 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N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여기에 해당하는 액티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가 보시면 지금 N 액티브하고 P 액티브가 룰이 다 4번입니다. 액티브가 있고 그리고 P 셀렉션과 N 셀렉션이 있습니다. 액티브면서 N 셀렉션이면 여기가 액티브면서 N 셀렉션이면 N 플러스 액티브면서 N 셀렉션. 이렇게 N 셀렉션 레이어가 액티브 레이어의 AND 조건을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N 타입 도핑이고요. 반대로 여기 녹색의 액티브 영역이면서 P 셀렉션이면 P 타입 도핑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웰에 대해서 P substrate와 N 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P 타입을 만들기 위한 P 액티브 영역과 그리고 P 셀렉션 영역 그리고 N 채널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한 N 셀렉션과 그 N 액티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디파인하게 되는데 트랜지스터는 지금 이제 랭스는 요 게이트 랭스에 정해지고 위드는 이 길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P 채널 트랜지스터 사이즈는 이 길이가 지금 매저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저하게 되면 12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요 그 12 람다 12 유닛으로 되어 있죠. DY가 이게 이제 게이트 그 위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이트 랭스를 정의하는 것은 트랜지스터의 그 랭스를 정하는 폴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폴리 레이어는 룰이 3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웰에 대한 룰이었고요. 2번이 액티브 영역에 대한 P 액티브, N 액티브에 대한 룰이었고요. 3번이 이 트랜지스터 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P 액티브나 N 액티브는 보시면 2.1 이 룰에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P 액티브와 P 액티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찾으면 P 액티브와 P 액티브 사이의 2번 룰이 미니멈 사이즈 33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그 룰을 보시면 2번 룰이 액티브 영역, P 액티브나 N 액티브에 대한 룰인데요. 지금 P 액티브나 N 액티브에 대한 룰인데요. 여기 보시면 2.1과 2.2가 각각 어디에 룰이냐면 2.1과 2.2 룰이 있습니다. 이게 2.1이 미니멈 사이즈 이게 지금 3유닛이고요. 2.2와 액티브 영역과 액티브 영역 사이의 거리 여기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액티브 영역과 여기 2.3과 여기 2.3이라고 하는 룰이 있는데 2.3이라고 하는 룰은 보시면 소스 드레인이 있는데 이게 웰 에지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웰 에지까지 거리
이게 2.3의 룰입니다. 2.3의 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6이 필요합니다. 이 6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where를 표시해 주진 않았는데 where를 예를 들어서 nwhere를 표시를 해주면 어떤 룰이냐면 여기가 inactive 영역이죠. 그죠? inactive가 있으면 where의 edge가 여기입니다. 지금 그리드를 안 보이긴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 where edge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where edge까지, 여기는 충분히 머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에서부터 where edge까지 거리가 2.3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6인데요. 이게 최소 거리입니다. 이게 거리가 2.3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6마이크로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6유닛, 여기서 여기까지 6유닛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떨어져 있는지 보면 메저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면 딱 6유닛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지 룰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정할 때는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정할 때는 이게 3번 룰, 이게 게이트 일렉트로드에 대한 룰인데요. 게이트를 이게 트랜지스터 폴리라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폴리가 이 게이트를 정의합니다. N 채널이든 P 채널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지스터의 랭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람다에 해당하고요.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입니다. 그게 P 액티브 영역 혹은 N 액티브 영역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N 액티브 영역 크기,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맺어가지고 재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저희들이 트랜지스터 사이즈입니다. 지금은 6유닛 사이즈죠. 그죠? 그래서 그게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폴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폴리1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A는 저희들이 쓰진 않습니다. P 베이스도 안 쓰고요. 여기도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 P 웰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트랜지스터까지 그려졌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지금 게이트까지 정의하고 나면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이 탭까지 다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메탈 1 쪽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메탈 1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비아 컨택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번 룰을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3번 룰이 게이트를 그리는 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가보면 2번, 3번 룰이 나오죠. 3번 룰이 게이트 폴리에 대한 룰인데요. 게이트의 최소 사이즈, 이게 3.1인데 2유닛입니다. 2유닛. 그리고 3.3이 중요합니다. 3.3이 액티브 영역 위에 벗어나는 요 길이, 이게 3.3인데요. 얘가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3 이상이. 그래서 이 액티브 영역보다 요만큼 더 길어야 되는데, 이게 3유닛 이상 올라오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액티브 영역하고 폴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 간격도 3.5 이상 떼야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3.5 거리가 1람다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룰들이 지금 요 폴리를 그릴 때 그 룰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룰 넘버 3.3, 3.3이면 액티브 영역에서 폴리가 얼마나 이게 익스텐션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게 공정 오차 때문에 온라인이 틀어졌을 때 트랜지스터가 오류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보통 이런 룰을 줍니다. 이게 없으면 딱 맞춰 놓으면 조금만 틀어지면 여기가 채널이 열려버리죠. 그죠? 도핑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익스텐션을 해두는데, 이 3.3 룰이 지금 보면 2를 열어줘야 됩니다. 2유닛을.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와보시면 메저를 해서 익스텐션 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2를 만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들이
지금 지켜져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패턴을 가져올 때 이런 룰들이 적용된 패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신경을 안 쓰셔도 그 문제없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메타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택을 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티브 컨택에 대한 룰들이 있는데요. 액티브 컨택은 여기 컨택에 관한 룰이 뭐 5번, 6번, 13번 이렇게 4번까지가 4번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네요. 3번이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대한 거고요. 4번이 제가 셀렉션, N타입이나 P타입으로 셀렉션 할 때 사용하는 룰이라고 했는데요. 뭐 미니멈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컨택하고 오버랩이 얼마나 되어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룰들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액티브 영역하고 셀렉션 영역 사이에 이런 룰들도 4.2가 이런 룰들이 있죠. 이런 룰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P채널 트랜지스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음 보이게 해놓고 P셀렉트와 P액티브 여기를 보면 지금 규칙이 액티브 영역과 셀렉션 영역 사이가 4.2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 4.2가 2유닛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부터 1유닛, 2유닛, 여기서 1유닛, 2유닛을 P 셀렉션과 P 액티브가 이렇게 만족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N 셀렉션과 N 액티브도 지금 여기가 N 셀렉션이고요. 여기가 N 액티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2유닛, 여기도 2유닛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유닛과 2유닛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액티브 영역에 대한 룰이 있었죠. 그죠? 액티브 영역 간의 룰이 어디 있었는데요. 이게 뭐 N 액티브든 P 액티브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N 액티브와 N 액티브 사이의 관계 2.2에 여기는 이제 2.2 룰인데 여기는 N 액티브 사이즈 자체에 대한 미니멈 조건을 주고요.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N 액티브와 N 액티브 사이에 지켜야 될 규칙. 그러니까 그 커넥트 되었을 때 그리고 커넥트 되지 않았을 때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게 지금 액티브라서 2번 룰로 가야 되네요. 2번 룰에 보시면 여기 2번 룰을 보시면 2번 룰이 지금 2.1 룰이 있습니다. 2.1번 룰이 뭐냐면 자체 크기 2.1번 룰 이 크기 N이든 P든 요 2.1번 크기가 최소 3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2.2는 이 거리입니다. 액티브와 액티브 사이의 거리 액티브와 액티브 사이의 거리 N 채널이든 P 채널이든 둘 다 최소 거리가 3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미닝이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매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저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데 4가 떨어져 있습니다. 4가 떨어져 있는데 3 이상이면 에러가 안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전체를 보이게 해놓고요. 만약에 지금은 룰 체크를 해보면 에러가 전혀 안 생기죠. 그죠? 왜냐하면 이 거리가 지금 4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기를 제가 선택을 해서 만약에 하나를 줄여 보겠습니다. 9까지 하면 그 액티브 영역 사이의 거리가 이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내면 3유닛 정도 떨어져 있죠. 이때도 이렇게 해도 사실은 에러는 안 나야 됩니다. 체크하면 나진 않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당기게 되면 여기를 컨트롤 I 8.5까지 해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유닛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에러가 날 겁니다.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그죠?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룰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려면 요 표시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 그 키보드에서 이 쉬프트 누르고 이 표시를 하면 룰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키보드로. 잠깐만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지금 이 둘 사이에 룰이
하나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게 뭐냐면 메탈 1과 N웰에 이게 0.5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3이라 되는데 0.5까지 모자란다는 거고요. 웰 에러에서 2.2번 에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2.2번이 여기를 찾아가 보면 몇 번 에러인지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데 2.2번의 에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러가 났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 뭐를 바이올레이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룰 2.2가 에러가 났다 라고 떴기 때문에 2.2가 이거죠, 그죠? 뭔지 알고 싶으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거리가 지금 안 맞다는 얘기예요. 0.5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바이 0.5, 3이라 해야 되는데 0.5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0.5를 늘려주면 네. 컨트롤 라인. 네. 원래 했던 값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하면 1, 2, 3이고요. 이렇게 하면 원래 4가 되죠. 그죠? 여기가 이제 원래 저희들이 줬던 4번 이게 10간격이 되게 되면 이게 4가 됩니다. 원래 이제 그 룰 자체로는 한 3까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4까지 넓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룰에서 이제 그 각각 번호와 실제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번호들을 찍어주게 됩니다. 몇 번 에러가 났는지 그걸 참조하시면 나중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디버깅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5번이 컨택에 대한 룰인데요. 5번이 제가 아까번에 전체 안 보이겠다가 nvel, pselect 그리고 pactive 영역 그리고 여기가 p타입으로 도핑되는 영역이라 했죠. 그죠? 그리고 nselect 그리고 nactive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트랜지스터 폴리 여기하고 트랜지스터 폴리 이렇게 하면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자리까지 보였고요. 그 다음 룰이 컨택에 대한 룰입니다. 컨택에 대한 룰이 5번인데요. 4번, 5번 룰을 한번 보죠. 제가 3번, 4번 여기가 4번이고요. 5번 룰인데요. 여기 저희들이 Alternative Contact Poly 공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여기 Preference에서 공정을 선택할 때 테크놀로지에서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Alternative, Active and Poly Contact 여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공정은 심플이 아니라 Alternative Contact Poly 여기 룰을 따라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룰인데요. 이 컨택 크기는 5.1을 따라갑니다. 5.1은 여기죠. 2x2가 되고요. 그리고 5.2b는 여기가 5.2b 여기가 1이 됩니다. 1유닛. 그래서 지금 컨택을 볼 텐데요. 컨택은 폴리컷과 폴리컷이 여기 있죠. 그죠? 액티브 컷이 있어요. 폴리컷과 액티브 컷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액티브 컷에 여기 1유닛이 떨어져 있고 여기는 2x2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 2x2라 해야 되고 미니멈 오버랩이 1유닛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액티브 영역하고 관계도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폴리 영역인데요. 폴리에서도 이 규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폴리가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레이어가 이제 트랜지스터 폴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컨택을 만들 때 이런 규칙들을 여기서 참조하셔서 이 규칙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그 인버터 만드실 때 제가 여기 보면 이 컨택을 파기 위해서 그냥 직접 연결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지금 있는 규칙 이게 2x2라 되고요. 여기가 1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에러가 안 나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밖으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5번이 컨택이고요. 또 다른 컨택들도 있어요. 6번, 13번들도 있는데요. 이게 액티브 컨택이 6번이고요. 13번은 폴리 2폴리인데 여기 6번이 5번, 6번이 제가 하나는 폴리고요. 하나는 트랜지스터 액티브 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폴리 컨택입니다. 폴리는 지금 여기를 나타내요. 트랜지스터 5번 룰이 여기에 대한 거고요. 6번 룰은 어디에 대한 거냐면 여기가 실제로는 6번 룰입니다. 여기가 액티브 컷이거든요. 그래서 6번 룰은 여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6번 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쪽에서 연결했을 때 컨택을 어떻게 파야 되는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지금 이제 그 모양 자체가 트랜지스터는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메탈이 올라가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폴리컷이고요. 여기 5번 룰, 여기가 이제 액티브 컷이 6번 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탈이 올라가야 되죠. 그죠? 메탈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메탈 1이 메탈 1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메탈 1이 드레인 연결하고 탭 이렇게 연결하는 메탈 1이 올라가는 되는데, 메탈 1에 대한 규칙이 지금 7번에 있습니다. 7번이 메탈 1입니다. 그래서 메탈 1의 미니멈 폭, 그리고 메탈 간의 스페이싱, 뭐 이런 룰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7.3은 컨택을 팠을 때 이게 컨택이 오버랩 되는 게 1유닛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룰들이 있는데, 여기 7.4는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메탈 선폭이 10유닛, 10람다 이상이 되면 스페이싱을 6까지 떼야 된다는 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룰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8번은 메탈 1 위쪽에 비하를 뚫게 되는데, 비하 컨택, 메탈 1과 메탈 2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하 컨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메탈 2에 대한 룰이 9번, 14번이 메탈 2와 메탈 3의 비하, 그리고 15번이 메탈 3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까지가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보시면 9번, 14번이 메탈, 이게 비하 2네요. 14번 룰이 지금 여기 14번 룰입니다. 9번이 여기고요. 14번, 15번이 끝입니다. 15번이 메탈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5번 룰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뒤쪽은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메탈 3까지 쓰기 때문에 15번 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레이아웃을 그리시다가 에러가 뜨거나 하면 그 룰 번호를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뜨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색깔이 메탈 2입니다. 그래서 메탈 1에서 메탈 2로 넘어가죠. 메탈 2가 9번 룰이고요. 여기 메탈 2와 메탈 1을 연결하는 비하 컨택이 8번 룰이고요. 그리고 메탈 1이 7번 룰, 여기 폴리컷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5번 룰이고, 여기 메탈 1하고 액티브 컷에 해당하는 부분이 6번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9번 룰, 그리고 위쪽에 이제 14번 룰이 여기 그 메탈 3로 올라갈 때 컨택, 메탈 3가 마지막으로 이제 15번 룰로 룰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룰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룰을 알고 이제 레이아웃을 그려야 되는데, 모든 룰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주요 룰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룰들 중에 이제 메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메탈 선폭은 최소가 지금 여기 룰을 한번 보시면 메탈 3는 최소 선폭이 지금 3메탈까지가 최소 선폭이 5입니다. 여기는 미니멈이 5고요. 여기 스페이스가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들 15.3은 2. 이렇게 메탈 3는 약간 두껍기 때문에 미니멈 스페이스가 좀 그 크기도 좀 큽니다. 근데 이제 비하 룰이고요. 메탈 2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3개 메탈 이상일 때는 미니멈 사이즈 위드가 이게 3이고요. 스페이스도 3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는 메탈 2나 메탈 3가 동일하고요. 메탈 3보다는 메탈 1이 좀 작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3인데 메탈 3는 최소 5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하고요. 메탈 1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메탈 1의 선폭이 3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를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니멈은 3이지만 그릴 때 일반적으로 한 4 정도 유닛으로 레이아웃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탈 선포기 4, 스페이스도 4. 원래 디자인 룰에는 3, 3입니다. 근데 4, 4로 보통 쓰는 이유가 3, 3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비하 컨택을 박을 때 또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하 컨택에 대한 룰이 2x2고요. 이게 2유닛 by 2유닛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1씩 떼야 됩니다. 다. 그래서 그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4가 나옵니다. 이 4를 안 지키고 룰을 지키려고 3까지 해놓으면 컨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그릴 때 디자인 룰에 딱 맞춰서 그리진 않고요. 저희들이 다른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때 특히 컨택 같은 것들을 위치시킬 때 문제가 안 되는 선폭을 골라야 되는데 그게 4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 4, 4 떼서 하고요. 메탈2도 마찬가지.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메탈 하나가 지나가게 되면 메탈이 4를 차지하고 다른 메탈을 위해서 4를 더 뗍니다. 그래서 트랙 하나당 8람다가 트랙 하나당의 점유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적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이 트랙당 8람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트랙당 8람다는 트랙이 점유하는 선폭과 다른 트랙이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떼어야 될 공간 4람다에서 8람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를 그릴 때도 보시면 여기 액티브 영역하고 여기 사이에 떼는 거리가 6람다, 6람다 정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영역에서 오버랩 되는 게 2람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멀티핑거로 그릴 때 여기가 2람다, 게이트 폴리와 폴리 사이 거리는 3람다 정도 떼서 그려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을 우리가 트랜지스터 레이아웃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게이트 폴리가 여기가 2유닛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액티브 영역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좀 그림이 좀 이렇게 그리게 될 텐데요. 여기에 컨택을 파야 되고요. 여기 컨택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컨택을 파고 여기 액티브 영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액티브 영역 정의하는데 여기 1유닛이 떨어지고요. 여기가 4유닛입니다. 4고 1이라서 여기 5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다시 5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쪽 길이가 12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12람다 정도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게이트가 2, 여기가 2유닛, 그리고 드레인 소스가 대칭인데 5유닛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4, 1 해서 5유닛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길이가 12유닛이 된다는 게 이 길이가 12유닛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PMOS하고 NMOS 사이에 최소 거리가 12람다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레이아웃 뜰 때 이게 이제 그 게이트 레이아웃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탑과 바텀 쪽에 파워 그라운드 레이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VDD 파워, 이게 파워고요.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배치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통 PMOS 영역을 사용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래서 N웰을 파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N웰에 해당합니다. N웰을 만들어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N액티브에 해당하겠죠, 그죠? N액티브 영역. 여기 아래쪽에 이제 P액티브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NMOS는 아래쪽에 이제 풀다운 쪽에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위쪽이 탑이 파워고요. 파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PMOS 액티브, 여기가 PMOS 액티브입니다. 요렇게 요 영역이죠, 그죠? PMOS 액티브 영역. 아이고, 네. 여기가 PMOS 액티브 영역입니다. 오, 예. 이 부분 PMOS 액티브 영역이고요. 그 다음 NMOS 액티브 영역이 여기 아래쪽에 액티브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텀에 그라운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저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가 위쪽이 이제 그 3인풋 낸드 게이트, 3인풋 낸드 게이트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3개가 시리즈로 붙어 있고요. 위에 3개가 병렬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탑 쪽에 VDD 레일, 바텀 쪽에 그라운드 레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NMOS와 PMOS 영역, NMOS 영역, PMOS 영역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스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A, B, C라고 있는데 트랜지스터 게이트가 A, B, C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키매틱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A, B, C 게이트, 그라운드 여기에 3개가 있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 A인데 A 게이트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A에 해당합니다. A.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게 여기가 B 게이트입니다. B고요. 그리고 여기가 C입니다. 여기가 C가 나오는 자리고요.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 출력 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Y입니다. Y고요. 여기 그라운드가 여기가 그라운드고요. 그래서 A번 트랜지스터의 소스가 그라운드입니다. B나 C는 아니죠. 그러니까 C의 드레인 쪽, C의 드레인이 메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Y로. 그래서 C의 드레인이 여기 붙어 있고요. 그리고 C 트랜지스터가 여기에 이제 출력하고 붙어서 하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C 트랜지스터가 P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C번 터미널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C번 핀. 그 다음 B번 트랜지스터는 보시면 C번하고 여기에서 이제 VDD로 같이 물려 있죠. 그리고 여기가 출력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가 출력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VDD고요. 여기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거기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Y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가 B입니다. 아이고. 네. 여기 B. 그리고 마지막으로 A 트랜지스터가 마찬가지로 VDD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번 트랜지스터. VDD에 붙어 있고요. 여기도 Y에 붙어 있고요. 게이트가 A번하고 붙어 있겠죠. 여기 A번 핀. 그래서 스키매틱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것 할 때 A번 트랜지스터가 특히 이 부분 A번 트랜지스터가 소스에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다르게 하면 LVS에서 에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과 스키매틱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봤고요. 지금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 디자인 룰을 여기까지 살펴봤었고요. 그런 디자인 룰들 중에 중요한 룰, 저희들이 늘상 사용해야 되는 룰들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트랙당 8람다 정도의 라인 하나가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게이트 레이아웃을 할 때 트랙이 VDD 트랙, 그라운드 트랙, N 트랙, P 트랙 이 4개 층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걸 스키매틱과 레이아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레이아웃을 그릴 때 이런 스키매틱이 있으면 이런 스키매틱으로부터 이런 레이아웃을 생성해 내게 되는데요. 그때 초기 스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틱 다이그램입니다. 스틱 다이그램을 그리는 목적은 스키매틱을 트랜지스터로 이제 스키매틱에서는 트랜지스터로 표현되지만 실제 레이아웃을 뜰 때는 이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추정하거나 플로우 플랜을 잡기 위해서 면적을 추정하거나 게이트 크기를 추정해낼 때 보통 이 스틱 다이그램을 쓰는데, 여기에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트랙당 8람다로 가정하고 해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트랙당 이렇게 메탈 트랙이 하나 지나가면 선폭이 4람다, 스페이스가 4람다 해서 트랙 하나당 8람다를 차지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메탈 하나가 지나면 이 위에 4람다가 지나가고요. 아래쪽에도 여기 4람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트랙도 사실은 이제 메탈이 지나갈 때 이제 똑같이 8람다 트랙으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면적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소스 이쪽 P 채널 혹은 N 채널이 지나갈 때도 보시면 4람다 위에 4람다 이렇게 해서 8람다 트랙으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틱 다이그램을 그리는 방법하고 스틱 다이그램으로부터 면적을 추정해내는 방법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쪽에서 봤던 3인풋 낸드 게이트입니다. 3인풋 낸드 게이트가 A, B, C 세 개의 트랜지스터고요. 여기가 Y 출력이고요. 입력이 3개, 출력이 1개 있는 3인풋 낸드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여기가 Y 출력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레이아웃에 A, B, C가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트랙을 보시면 여기에 그라운드 트랙, N 채널 트랙,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인터커넥션 트랙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P 채널 트랙, 그리고 VDD 트랙.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트랙이 있습니다. 5개 트랙이 있으면 수직 방향으로 보시면 5개 트랙이 있어서 5, 8, 40 람다로 계산을 하고요. 허리전탈 방향으로는 여기 하나가 있어요. 트랙이 하나, 그리고 여기 트랙 둘, 여기 트랙 셋, 여기 트랙 넷, 이렇게 카운트합니다. 폴리는 카운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스 면적, 소스 쪽, 드레인 쪽, 드레인 쪽, 드레인 쪽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트랙이. 그래서 4개 트랙이 있어서 4, 8, 32, 이쪽이 32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람다 곱하기 32람다를 하게 되면 대체적인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0 곱하기 32 1200 람다 스퀘어겠죠. 그죠? 1200 람다 스퀘어 정도가 1280 람다 스퀘어 정도가 이것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번 시간을 통해서 디자인 룰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디자인 룰을 보는 방법과 디자인 룰에서 저희들이 DRC 체크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느 디자인 룰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추적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약되어 있는 디자인 룰, 그리고 게이트 레이아웃 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틱 다이그램을 그려서 면적을 추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